새해 첫 아침, 큰 집 마당에는 아직 서리빨이 내려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집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처마 끝이 살짝 처져 있었지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닦아낸 대문 앞 노쇠 문고리만큼은 새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형 준호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듬직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관자놀이의 흰 머리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뒤를 따라 들어온 큰형수와 두 자녀, 그리고 손주까지 총 6명의 가족이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0분 후 도착한 작은형 민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40대 후반의 그는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아온 탓인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작은 형수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함께였다. 형들, 늦어서 죄송해요. 막내 현호가 가장 늦게 도착했다. 40대 초반의 그는 세 형제 중 가장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신혼 3년 차인 막내 며느리와 함께 왔다. 어머니 김순자 할머니는 7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많이 그리웠어요.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키도 훌쩍 자라고. 하지만 어른들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했다. 형제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고 대화도 형식적인 인사말에 그쳤다. 아이들만이 모르는 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어머니는 차례상을 차리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큰형은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고 작은형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막내만이 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려 했지만 큰형이 날카롭게 말했다. 막내야, 너는 가만히 있어. 형들이 할 일이니까. 작은형이 코웃음을 쳤다. 형님은 항상 그러시네요. 뭐든 형이 우선이고. 민호야, 오늘은 설날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어머니가 급히 말렸다. 하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손주들도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해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올까요? 가장 어린 손주가 물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가끔 할아버지를 찾곤 했다. 할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단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모든 어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작된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형은 장남으로서 집안의 대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작은형은 자신이 사업 실패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막내는 양쪽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평생 애지중지했던 세 아들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자, 이제 차례를 지내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 차례를 마친 후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렸다. 잡채, 갈비찜, 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자, 이제 다들 앉아서 식사합시다. 어머니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큰형이 가장 위쪽 자리에 앉았고 작은형과 막내가 그 옆에 자리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웠다. 새해니까 건배 한번 하자. 큰형이 술잔을 들어올렸다.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우리라도 화목하게 지내자는 뜻으로. 모두가 술잔을 들었지만
작은 형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화목하게 지내자고요? 작은 형이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했다.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웃기네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큰형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니, 형님이 진짜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왜 지난 3년 동안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셨어요? 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다. 애들아, 오늘은 설날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이들도 보고 있잖니. 하지만 작은 형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이 얘기를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형님은 맞으라고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시고 우리는 언제까지 눈치만 봐야 해요? 야, 정민호. 큰형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화를 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뭘 차지하려고 했어? 아,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시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막내가 두 형 사이에 끼어들었다. 형들, 제발 그만해요. 오늘은 설날이라고요. 하지만 큰형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희생이요? 작은 형이 비웃었다. 형님이 언제 희생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형님은 맞으라고 모든 걸 다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사업 자금 필요할 때도 우리는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그때 내가 돈이 없었던 거 너도 알잖아. 돈이 없었다고요? 형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데요?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손주들이 무서워하며 어머니에게 바짝 다가갔다. 할머니, 삼촌이랑 큰아빠가 왜 싸워요? 가장 어린 손주가 울먹이며 물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다, 괜찮아. 삼촌이랑 큰아빠는 싸우는 게 아니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큰형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야, 정민호. 너 진짜 오늘 작정하고 나온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장례식 치르고 빚 정리하고 어머니 모시고 너희들은 다 어디 있었어? 작은 형도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끼워달라고 해도 안 끼워주시면서. 그건 너희들이 믿음직하지 못했으니까. 뭐라고요? 두 형제가 서로 마주보며 대치했다. 그 순간 가장 어린 손주가 으앙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다. 막내 며느리가 급히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고 큰 형수와 작은 형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만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렇게 싸우려고 모인 거냐?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 그러자 두 형제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작은 형이 말했다. 형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저는 이 집안과 연을 끊겠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큰형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렇게 해. 어차피 가족 같지도 않았잖아.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머니 김순자 할머니는 두 아들의 차가운 대치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떨리는 다리로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컵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이럴 줄 알았어. 아버지,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네요. 부엌에서 잠시 울음을 참고 있던 어머니에게 막내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들은 안방에서 TV 보고 있어요. 고맙다 얘야.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새해 첫날부터 이런 꼴을 보이고. 어머니, 형님들도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결국엔 가족이잖아요. 풀리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얘야. 이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야. 벌써 3년째 이런 식이네.
거실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큰형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작은 형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막내 혼자만 양쪽을 오가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형님, 민호 형,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큰형은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현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 작은 형도 냉소적으로 말했다. 막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건 형들 문제야.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강인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늙어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얘들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말 좀 들어다오. 세 아들이 모두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니? 준호는 민호가 아플 때 자기 용돈으로 약을 사다 주곤 했지. 민호는 현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달려가서 싸워주곤 했고, 현호는 형들이 바쁠 때 어머니를 도와주곤 했지. 어머니의 말에 세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때 너희들은 정말 다정한 형제였어. 아버지와 내가 밤늦게 일하러 나가면 형들이 동생들을 돌보고, 하나가 아프면 다른 형제들이 모두 걱정하고,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서로 등을 돌릴까봐 걱정했어. 준자야,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세 아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거였어.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가족이 화목해서 좋은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지. 큰형이 담배를 끄며 돌아섰다. 어머니. 준호야. 너는 맞으라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동생들도 다 어른이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작은 형도 팔짱을 풀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민호야. 너는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하니? 형이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현호야. 너는 중간에서 고생 많았지. 하지만 형들이 싸울 때 너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니. 가족이라면 말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가 가장 바라셨던 거야. 그러자 막내가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형들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요. 큰형도 천천히 다가왔다. 어머니, 저도. 제가 너무 고집만 부렸네요. 작은 형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호야, 너도 알아.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작은 형이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 앞으로 걸어왔다. 어머니,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알아, 얘야. 어머니가 다 알아. 어머니가 세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그 순간 안방에서 손주들이 나왔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이제 삼촌이랑 큰아빠가 안 싸워요? 가장 어린 손주가 물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다. 그래, 이제 안 싸워. 다들 사이좋게 지낼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비밀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까? 어머니의 중재로 잠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형제들은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아버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작은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 이 문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죽기 전에 맡겨둔 무거운 비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 그 비밀을 털어놓을 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얘들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 세 아들이 모두 어머니를 바라봤다. 며느리들과 손주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상자는 아버지가 평생 아껴온 것으로 평소에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막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상자를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상자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어머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큰형이 궁금해했다. 아버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 편지들, 문서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세 아들과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상자에 집중되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다. 오래된 금소금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맨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봉투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각종 문서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네요. 작은형이 말했다.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거야.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 하지만 너희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 형제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미리 편지를 써두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것들. 어머니가 상자 안의 다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진들이고 이건 너희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하지만 상자 맨 밑에는 더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꺼내기를 망설였다. 어머니, 그것들도 보여주세요. 막내가 말했다. 얘들아, 이걸 보면 너희들이 많이 놀랄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꼭 보여주라고 하셨어. 어머니는 상자 밑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 봉투는 첫 번째 봉투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았고 겉면에는 40년 전의 진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40년 전의 진실? 큰형이 읽어보며 의아해했다. 그리고 이것들. 어머니가 몇 장의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다. 출생신고서, 양자신고서, 그리고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양자신고서. 세 아들 모두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어머니, 양자신고서가 뭐예요? 작은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설마. 큰형이 무언가를 눈치챈 듯 말했다. 준호야. 어머니가 큰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얘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어머니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양자신고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거실을 짓눌렀다. 큰형이 천천히 양자신고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도 어머니만큼이나 떨리고 있었다.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작은형과 막내도 급히 문서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분명히 큰형의 본명이 적혀 있었고 양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큰형이 양자신고서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설마 저는... 준호야.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우리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야. 너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이야. 하지만 혈연으로는 거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손주들까지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40년 전의 진실이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다. 어머니, 제가 읽어볼게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큰형이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다. 아니다. 내가 읽을게. 내 일이니까. 큰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오늘 나는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으려 한다. 큰형이 잠시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었다.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나는 부산 피난길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 그는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작은 형과 막내는 숨을 죽이며 형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김형제, 부탁이 있소. 내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소. 아내는 이미 병으로 죽었고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그때 철수는 어린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었다. 그 아이가 바로... 큰형의 목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편지지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작은 형이 다가가서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제가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큰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끝까지 내가 읽을 거야. 그는 깊이 숨을 쉬고 계속 읽었다. 그 아이가 바로 준호다. 나는 철수에게 약속했다. 이 아이를 내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준호야,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너를 덜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더 애틋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적 같은 아이였으니까. 큰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읽었다. 준호야, 내 아버지 박철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고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했다. 너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민호야, 현호야. 너희들도 형을 친형으로 생각해라. 핏줄로는 다를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진짜 형제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미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큰형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큰아들이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큰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4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작은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친형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형님은 제 형님이에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은 우리 형님이에요. 하지만 큰형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김씨 문중의 대를 이어받겠다고 주장한 게 우스운 일이었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작은 형이 급히 말했다.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맞으라고 장남이라고 고집부린 게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어. 나는 이 집안의 핏줄도 아닌데. 어머니가 큰형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너는 40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일 거야. 그때 큰형의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여보, 저한테는 당신이 어떤 출생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큰형의 딸도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빠, 저는 아빠가 양자라도 괜찮아요. 아빠는 제일 좋은 아빠예요. 하지만 큰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큰형의 친아버지 박철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받은 훈장의 사진까지 있었다. 형님의 친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어요. 막내가 문서를 보며 말했다. 태극무 공훈장을 받으셨네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준호가 그분을 닮아서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모든 위로의 말들이 큰형에게는 더 큰 혼란만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큰형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큰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형님 괜찮을까요? 막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가 많이 충격받았을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40년 동안 숨겨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해서 미안해. 작은 형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왜 진작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말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언제가 적당한 때인지 몰라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큰형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 듬직한 큰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형님, 막내가 달려가려 했지만 큰형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나 혼자 있게 해줘. 큰형은 거실 한쪽 구석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작은 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지. 큰형이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였나 싶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형이었어요. 하지만 큰형은 고개를 들어 작은 형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나를 친형으로 생각했었나? 형님,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까지 맞으라고, 장남이라고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었어. 작은 형이 당황했다. 형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큰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재산 때문에 너희들과 싸운 게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아예 그 재산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다.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평생 모은 거야. 너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다고요? 큰형이 비웃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굴었는지 모르세요? 김씨 집안의 장남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김씨도 아니었잖아요. 막내가 다가와서 형의 어깨를 잡았다. 형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형님이 진짜 형이에요. 하지만 큰형이 막내의 손을 뿌리쳤다. 현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너는 진짜 이 집안 아들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형님. 큰형이 벌떡 일어서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재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양심에 찔려서 그러신 거예요?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면 내가 재산을 받으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적당히 해라 이런 뜻으로. 작은 형이 화를 냈다. 형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그런 속셈으로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왜 하필 오늘이야? 큰형이 작은 형을 노려봤다. 40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왜 하필 우리가 재산 얘기를 할 때 꺼내는 거야? 막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님,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너희들은 좋겠다. 큰형이 소리쳤다. 너희들은 진짜 형제니까. 나만 혼자 가짜였네.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손주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작은 형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짜라고요? 왜? 틀린 말했어. 나는 김씨도 아니고 너희들 친형도 아니잖아. 그래요. 그럼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작은 형도 소리쳤다. 지금까지 제가 형님을 형이라고 생각한 게 바보였네요. 민호야. 어머니가 말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형님이 그렇게 나오실 거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작은 형이 흥분해서 말했다. 사실 저는 진작에 눈치챘어요. 형님이 저희와 다르다는 걸. 뭐라고? 형님은 저희와 생긴 게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형님은 우리 형이었는데. 큰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으면 어때요? 그래도 형님은 우리 형이었잖아요. 막내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 주셨잖아요. 큰형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럼 나만 몰랐던 거네. 나만 바보같이 진짜 형인 줄 알고 있었던 거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큰형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진짜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큰형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형님, 가지 마세요. 막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큰형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깐만, 형님. 작은 형도 따라 나서려 했다. 하지만 큰형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너희들은 진짜 형제끼리 잘 지내. 나는 이제 남이니까. 현관문이 다시 한번 크게 닫혔다. 거실에는 충격과 슬픔만이 남았다. 큰형이 떠난 후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고 작은 형과 막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손주들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형님이 돌아올까요? 막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좀 더 신중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 작은 형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형님이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민호야, 너는 정말 진작에 눈치챘었니? 어머니가 물었다. 사실,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어요. 형님이 저희와 달라 보이기도 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형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 돌봐주셨거든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형님이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주셨던 게 기억나요. 그때 형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면서 절 지켜주셨는지. 어머니가 새로운 눈물을 흘렸다. 그래, 준호는 정말 좋은 형이었어. 너희들을 친동생보다 더 아꼈지.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지만 큰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 형이 큰형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형님 집에 가볼까요?
막내가 제안했다. 아니야.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할 거야. 어머니가 말렸다. 하지만 밤 9시가 되어도 큰형은 연락이 없었다. 가족들의 걱정이 더욱 커져갔다. 그때 어머니가 결심을 굳힌 듯 일어났다. 내가 준호한테 가볼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막내가 말했다. 아니야. 어머니 혼자 가실게. 지금은 너희들 얼굴 보기 싫어할 거야. 어머니는 두터운 외투를 입고 큰형의 집으로 향했다. 큰형의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다. 큰형의 집 앞에 도착하자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어머니야. 문 좀 열어라.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큰형의 모습은 처참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걱정되어서 왔지. 들어가도 되니? 큰형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는 소주병이 몇 개 놓여 있었고 큰형이 술을 마셨다는 것이 분명했다. 준호야, 술 많이 마셨구나. 좀 마셨어요. 정신이 너무 복잡해서. 어머니가 큰형 옆에 앉았다. 얘야, 어머니 말 좀 들어라.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어디 소속인지. 40년 동안 김준호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박준호였네요. 아니야, 준호야. 너는 김준호가 맞아. 아버지가 너를 정식으로 입양했고 40년 동안 김씨 집안의 아들로 살았잖니. 하지만 핏줄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큰형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랑과 정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너는 40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이야. 어머니, 내 친아버지 박철수님도 훌륭한 분이셨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시고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셨거든. 너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큰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민호랑 현우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맞으라고, 장남이라고. 그것도 사랑이었어. 너는 형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던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외롭죠?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큰형을 꼭 안아주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있잖니. 민호도, 현우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정말요? 그럼. 너희들은 핏줄로 연결된 형제보다 더 끈끈한 형제야. 40년 동안 함께 자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큰형이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4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집에 가도 될까요? 민호랑 현우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동생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 어머니와 큰형이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작은 형과 막내는 여전히 거실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막내가 달려와서 큰형을 껴안았다. 작은 형도 다가와서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괜찮으세요? 큰형이 두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야, 현호야. 형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형님, 일어나세요. 작은 형이 급히 형을 일으켜 세웠다. 형님이 왜 무릎을 꿇어요? 하지만 큰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오늘 너무 심하게 굴었지. 너희들한테 상처 주고. 형님, 저희가 이해해요.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큰형이 고개를 들어 두 동생을 바라봤다. 너희들, 정말 나를 형으로 생각해? 당연하죠. 작은 형이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은 우리 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민호야.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지? 사업 힘들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형님, 그런 거 다 잊어요.
저도 형님한테 너무 심하게 대든 적이 많았어요. 막내도 형의 손을 잡았다. 형님, 저는 정말 형님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도 형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큰형이 두 동생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서 세 아들을 모두 끌어안았다. 이제야 우리 가족답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큰형이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오늘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괜찮다, 얘야. 어머니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도 잘못이었어. 작은 형이 큰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이제 우리 재산 문제도 다시 얘기해봐요. 형님이 맞으신 거 맞아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님이 이 집안을 지켜온 게 중요한 거예요. 민호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함께 결정하자. 내가 혼자 다 정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님.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해요. 그때 안방에서 손주들이 하나둘씩 나왔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다시 화해한 것을 보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이제 삼촌이랑 큰아빠가 안 싸워요? 가장 어린 손주가 물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다. 그래, 이제 안 싸워. 다들 사이좋게 지낼 거야. 큰형이 손주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애들아, 큰아빠가 미안해. 오늘 무섭게 굴었지? 괜찮아요, 큰아빠. 손주 중 하나가 큰형의 뺨에 뽀뽀를 해주었다. 큰아빠 최고예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 하루 종일 무겁고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졌다. 큰형이 상자 안에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는지 끝까지 읽어볼게요. 모든 가족들이 조용히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준호야,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큰아들이다. 민호야, 현호야, 너희들도 형을 친형처럼 여겨라. 그리고 준자야, 고생 많았다.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우리는 핏줄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다. 편지를 다 읽은 후 큰형이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상자에 넣었다. 형님,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작은 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큰형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결정하자. 어머니가 새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얼마나 기뻐하실까? 밤이 깊어졌지만 가족들은 서로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진정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40년 만에 드러난 비밀이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새해 둘째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화해의 시간 덕분에 온 가족이 고향집에서 잠을 잤다. 큰형 가족도, 작은형 가족도, 막내 부부도 모두 함께였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나물들. 평범한 음식들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해 보였다.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첫 번째 아침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큰 형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괜찮아, 얘야. 어머니가 할게. 어머니,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동생들 얘기만 했어요. 정말 고마워한다고.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준호가 원래 정이 많은 아이야. 어제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던 거지. 곧 다른 며느리들도 부엌으로 모여들었다. 작은 형수와 막내 며느리까지 함께 아침 준비를 도왔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작은 형수가 말했다. 4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니야, 힘든 게 아니었어. 준호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했거든.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게.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큰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손주들이 일찍 일어나서 함께 놀고 있었다. 어제의 어색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은 다시 평소처럼 떠들고 있었다. 할머니, 밥 언제 먹어요? 가장 어린 손주가 부엌으로 뛰어왔다. 곧 먹을게.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들 깨우고 오렴. 손주가 네. 하고 대답하며 다시 뛰어갔다. 한참 후 세 형제가 하나둘씩 일어났다. 큰형이 가장 먼저 부엌으로 와서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준호야. 너는 잘 잤니? 네,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큰형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어제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작은 형과 막내도 차례로 일어나 부엌으로 모였다. 형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작은 형이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응, 너도 잘 잤어? 바닥에서 자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생각나서 좋았어요. 막내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맞아요. 예전에 우리 셋이 한 방에서 잘 때처럼이었어요. 어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래, 예전에 너희들 한 방에서 자면서 밤새 떠들곤 했지. 어머니, 그때 형님이 저희한테 무서운 이야기 해줘서 잠 못 잤던 거 기억나요? 작은 형이 웃으며 말했다. 큰 형도 웃었다. 아, 그때.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게 재밌어서 자꾸 그런 얘기했지.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가 무서워서 울면 형님이 달래주곤 했잖아요. 막내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세 형제가 함께 웃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 이제 다들 씻고 밥 먹자. 어머니가 말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아침 식탁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어색함이나 긴장감은 전혀 없었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웃음이 오갔다. 큰아빠, 이거 맛있어요. 손주 중 하나가 계란말이를 먹으며 말했다. 그래. 큰아빠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지? 네.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손주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오늘은 아버지 성묘 갔다 올까요? 큰형이 제안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께 어제 일 보고 드려야지. 저희도 같이 갈게요. 작은 형이 말했다. 당연히 같이 가야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막내도 덧붙였다. 오후에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묘 앞에서 큰형이 먼저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제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그리고 40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작은 형도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 형님과 화해했어요.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될게요. 막내의 차례가 되었다. 아버지, 앞으로 형들과 함께 집안을 잘 지켜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아이들이 진짜 형제가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산소를 뒤로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형이 두 동생에게 말했다. 민호야, 현호야. 앞으로 우리 정말 함께 하자. 재산 문제도 셋이서 상의해서 공평하게 나누고 어머니 모시는 것도 함께 하고. 네, 형님. 그렇게 해요. 작은 형이 대답했다. 저도 동감이에요. 이제 진짜 형제답게 살아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야 하나가 됐네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준호도, 민호도, 현호도 모두 진짜 형제가 됐어요. 아버지 사진 속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한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손주들은 할머니와 함께 자고 며느리들은 다른 방을 사용했다. 형님, 정말 어젯밤에 많이 생각하셨죠? 막내가 물었다. 응, 많이 생각했어.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왜요? 작은 형이 궁금해했다. 우리가 핏줄로 연결된 형제보다 더 특별한 형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명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잖아. 맞아요.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선택받은 형제예요. 앞으로 더 잘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들이 되자. 큰형이 말했다. 네, 형님. 세 형제의 대답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40년 만에 드러난 가족의 비밀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화합을 가져다 주었다. 핏줄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인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작별이었다. 형님,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모여요. 작은 형이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자주 만나자. 가족끼리 자주 봐야지. 큰형이 대답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막내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어머니는 떠나는 가족들을 배웅하며 마음이 뿌듯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걱정만 했는데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지혜로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준호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당당해졌고 민호와 현우도 형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야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창밖으로는 봄을 알리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진정한 화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4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한 아이의 이야기가 이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핏줄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설날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고향집으로 모였다. 큰형은 이제 더 이상 장남이라는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았다. 대신 맏형이라는 자연스러운 역할을 즐기고 있었다. 작은 형과 막내와는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가족 회의에서는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다.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손주들은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 올해도 삼촌들이랑 큰아빠가 안 싸우죠? 가장 어린 손주가 물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거든.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당신의 뜻대로 됐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해 봄, 큰형은 자신의 친아버지 박철수의 묘를 찾아 성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있게 해준 두 아버지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두 분 모두 자신의 진짜 아버지였다. 이제 김준호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두 개의 사랑받는 정체성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었다. 박철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김씨 집안의 든든한 큰아들이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준다. 가족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